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진짜 우리나라의 1%, 그 이상의 사람들은 쉽게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거의 그런 사람들은 쇼핑을 할 때도 VIP 쇼룸이라는 단독적인 공간에서 쇼핑을 하고, 마트장을 볼 때는 집에 가정부에게 부탁을 하여 이용하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부를 넘어서는 재산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그 유명한 몇 억짜리 골프 회원권 또한 돈이 있다고 받을 수 없는 곳도 있기에 정말 그들만의 세상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 옆에는 항상 콩고물이라도 받아먹기 위한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허스가 부자와 부자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했던 무서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스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어두운 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쪽 분야는 여러 종류의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특히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유흥업소의 뒤를 봐주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가게에서 서빙을 하거나 카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유흥업소 주변의 카페나 당구장, PC방 등에서 대기를 타고 있다가 유흥업소에서 계산을 안 하거나 진상을 부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가게에 가서 진상들을 해결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진상들은 지역 주변의 변두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에 몇 다리만 건너면 쉽게 정리되기도 했고, 그 다음부터는 가게에 다시 와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 직업은 대부분의 유흥 쪽 사장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 저희 덕분에 사장들은 진상 손님과 상관없이 편하게 장사를 하기에 서로 악어와 악어새처럼 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배정받았던 가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유흥가의 가게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야구선수를 했던지라 덩치도 크고 아는 지인들도 많았기에 제가 맡게 된 이유도 있고, 사장이 위화감을 주지 않는 젊은 사람을 원했기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가끔씩 손님이 많이 없을 시간인 새벽쯤에 가게의 빈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마다 다른 방에서 젊은 여성의 노래 목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노래방이 아닌 노래 주점인 경우에는 방음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가게에 손님이 없을 때 노래를 틀어놓고 가게에 손님이 많은 것처럼 주변의 홍보 및 영업 중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옆방에서 매번 노래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하루 이틀이 아닌 지속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들렸기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고,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그 룸 앞에 다가가 방안이 살짝 보이는 문 유리 사이로 안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한 젊은 여자가 소파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안이 조금 희한했던 게, 테이블에는 아무런 술도 없이 플라스틱 물통만 하나 있었고 환자용 휠체어가 안에 있었습니다. 휠체어는 여자분의 휠체어였던 것 같습니다. 옷차림은 그 나이에 살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브랜드 제품들로 풀세팅되어 있었고, 아무리 가게가 한가하다 해도 술상 하나 주문 없이 노래방처럼 이용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았기에 저는 가게의 카운터에 가서 여사장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1번 방 여자분, 이 시간에 자주 오셔서 노래 부르시던데 단골이세요? 네, 자주 오시죠. 그런데 술은 아예 안 드시나 봐요. 테이블이 깨끗하신 걸 보니. 네, 그냥 노래만 부르고 가세요. 하긴 저의 가게도 아니어서 술을 먹든 노래를 부르든 상관이 없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보았기에 궁금증이 생겨 계속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분 나이가 거의 20대 초반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몸이 어디 불편하신가 봐요?
휠체어가 있으신 걸 보니. 옷차림을 보아서는 재력가처럼 보이는데 누구예요? 하긴 저 옷차림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살 수 없는 가격이긴 하죠. 거기다가 다리가 불편한 젊은 여자분이 술집에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저희가 잘 아는 아기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사장이 말한 아기씨는 재벌가의 여성 자녀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 한 명이 가게에 들어오더니 1번 방의 문을 열었고 방 안의 노래가 꺼지더니 사장이 아기씨라고 불렀던 여자가 휠체어를 탄 채 밖으로 나왔고 그 뒤로 남자가 휠체어를 밀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가게의 여사장과 어디서 나타났는지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는 남자 사장은 허리를 정말 폴더처럼 접으며 머리를 들지도 못한 채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며 엘리베이터의 문을 잡아주었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여 그 남자와 아기씨가 엘리베이터에 타서 지하층으로 내려갈 때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면서 큰 소리로 마중을 했습니다. 저 아기씨라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매출이 딸려 수입이 적을 리도 없었고 그들 또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살아서 밖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큰 소리 떵떵 치며 으스대는 것을 보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이쪽 일이 인사를 많이 하는 일이기에 인사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아는데 이건 거의 정말 예전부터 그 사람들에게 복종되어 습관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물질적이나 인맥, 그 어떠한 것을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기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하도 궁금해서 저보다 나이가 많고 이 바닥에서 가장 발이 넓고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 정보통이라고도 불리는 철수형을 만나 물어보았습니다. 형님, 그 휠체어 타는 아기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 그 아기씨? 알지. 너희 가게 자주 가시잖아. 맞아요. 그런데 가게 사장들도 쩔쩔매며 눈도 못 마주치던데요. 그 여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기씨 집안은 그냥 두 단어로 말할 수 있어. 부자. 지금은 사람들이 정말 외제차도 많이 타고 다니고 옷도 명품을 많이 입고 다니기에 길거리에서 보면 다들 부자처럼 보이지만 그 아기씨 집안은 조선시대부터 쭉 부를 이어온 정말 부자야. 그냥 혈통이 다르다고 보면 돼. 이 혈통이라는 게 부자처럼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인맥 또한 굉장히 넓고 그들만이 모여서 지내는 모임이 있기에 그들만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투자 방식이 있어. 그들의 통장은 정말 그 말대로 태어나서 통장을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어도 하루하루 통장의 숫자들이 바뀌게 되고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돈이 불어나. 그런 게 정말 부자인데 요새는 하도 빈부격차가 심해서 부자의 기준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 아기씨는 쉽게 말하면 이 지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라고 보면 돼. 그런 사람인데 조금은 불쌍하기도 하네요. 노래도 엄청 잘 부르고 외모도 상당히 예쁘시던데 휠체어를 언제부터 타신 겁니까? 글쎄 한 2년 됐나? 부모님들이랑 같이 온 집안 모임을 다녀온 길에 덤프트럭과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부모님은 다 즉사하고 아기씨만 살으셨지. 그 이후에 다리에 감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 안타깝지. 그러니까 세상이 돈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 그렇네요. 그 이후에 가끔씩 그 아기씨는 가게에 놀러 오셨고 저는 예의를 갖추며 인사를 건네고 했지만 아기씨는 마치 투명인간을 대하듯 제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긴 부모를 모두 잃고 다리까지 저렇게 되어버린 충격이면 안 죽고 살아있는 것 자체도 대단한 정신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쪽에서는 스폰을 잘 잡아야 성공한다. 라인을 잘 타야 성공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업무와 그들의 손발이 되어
그에 마땅한 금액을 받는 것인데 그 규모가 클수록 페이가 세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아기 씨에게 인사를 하는 버릇이 생겨 저도 모르게 그냥 다가가 인사를 하였고 늘 인사를 할 때마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지만 딱히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연말이 되어 가게 사장들과 정말 고급스러운 한식집에서 밥을 먹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맨날 소파에만 앉아있다가 등받이 의자에 앉아있으니 갑갑하기도 하고 바람도 쐬고 싶었기에 밖에 나와 전화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저 끝에서 누군가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대화에서 아기씨라는 말이 나오기에 저도 궁금하여 전화를 받는 척 그쪽 옆에 살짝 붙어서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가까이 가자 한 명의 얼굴이 보였고 가게 남자 사장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경 쓴 남자가 담배를 피우려고 할 때 남자 사장이 허리를 숙여 불을 붙여주는 걸 보아서는 저 남자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일 확실히 처리했어야지. 그러게 말입니다. 네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는데도 그따위로밖에 못해서 아직도 살아있잖아. 빨리 죽어야 내가 재산을 가로챌 거 아냐. 안 그래도 지금 가게가 자금 문제로 복잡해 죽겠는데. 빠른 시일 내에 아기씨 처리하겠습니다. 아기씨라는 말이 아주 입에 달렸다. 그게 저도 예전부터 아기씨 운전기사로 일해서 그런지 이게 습관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건데? 아기씨 부모들 죽일 때처럼 덤프트럭 사고를 위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마침 그때 그 덤프트럭 기사가 최근에 출소했다는 소문도 있고 어차피 그 일로 돈 받아먹고 사는 상습법이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상관없을 겁니다. 하긴 그게 제일 깔끔하긴 하지. 뒤탈도 없고. 그렇게 해.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그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에 오던 아기씨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고 사람 심리상 그래도 몇 번 얼굴이 스쳐서 그런지 괜히 걱정이 되었으나 또 내가 너무 선 넘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 아기씨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날은 용기를 내어 사실을 말해야겠다 생각하여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 방에 들어가서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이게 진실이 밝혀지면 다행이지만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에 마땅한 뒷감당을 해야 했기에 거의 목숨 걸고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말을 들은 아기씨는 저에게 그럼 그 진범을 데리고 와달라 아니면 그 사람의 자백이라도 받아오라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빠른 시일 내에 조직에서 하나의 일을 받았는데 그 일은 그 덤프트럭 기사를 만나 사람 하나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곧장 그 덤프트럭 기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술을 한 잔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기사의 미세한 손떨림과 말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렵구나. 하긴 사람이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평생을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제자리 돌면서 살아야 하는데 안 두려울 수가 있겠나. 거기다 죄짓고는 발 뻗고 못 산다는 말이 있듯이 당신이 온전하게 살 수가 없긴 하겠지.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두렵죠? 사실 저도 두렵습니다. 이게 아무리 위에서 시키고 돈을 받는다곤 하지만 이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도 못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못한다고 하면 대타를 시켜 일을 진행시키고 저를 범인으로 만들어서 죽여버리고 모든 증거를 다 없애버릴 걸 뻔하게 하니까 그러는 거죠. 저도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사람인지라 죽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죽였어요? 덤프트럭으로? 그 말에 덤프트럭 기사의 동공은 심하게 흔들리며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불법 대출로 그렇게 빚을 많이 졌는데 저도 미쳤죠. 이게 빌리고 빌리다 보니 원금이랑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나중에는 혼자 죽거나 시키는 대로 하고 살면서 갚아나가는 두 선택밖에 없는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을 감시하고 지켜보니 말입니다. 제가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저도 목숨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죽일 사람이 아기 씨인 건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죗값도 제대로 받고 두 발 뻗고 자고 그 지옥에서 꺼내줄 수도 있습니다. 믿어보시겠어요? 그래도 이번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손바닥 안에서 쥐락펴락하는 일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재력과 인맥을 가졌는지요. 이 일을 맡긴 사람이 그 이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도박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방 안에서 나와 안전한 차로 이동하여 모든 진실이 담긴 고백을 담았고 덤프트럭 기사에게는 일이 진행될 때까지 아무 일 없듯이 조용히 지내고 있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녹음기를 들고 아기 씨를 다시 만나 건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기 씨는 자신의 휠체어를 밀었던 실적 남자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덤프트럭 기사 찾아가서 찾아오세요. 쓸 데가 있으니까. 또 그 술집 사장들 데리고 오세요. 은혜를 베풀 이유도 없는 버러지 같은 새끼들. 오늘 밤에 제대로 무서움을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저희는 한참 뒤에 항구의 한 창고에 모이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남자 여자 사장과 덤프트럭 기사, 나이 많은 남자와 저 이렇게 4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기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나이 많은 남자의 휴대폰이 스피커로 설정되어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다들 자신들이 한 짓은 잘 알 테고 내가 거미줄처럼 꼬여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말이야. 복잡한 것을 좀 풀고 가고 싶어서 다들 불렀다. 일단 덤프트럭 기사, 너부터 일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옆에 칼 보이지? 그걸로 남자 여자 사장 죽여. 한 번에 죽일 생각하지 말고. 다리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여러 군데 쑤셔. 최대한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대신 네가 평생 빚에 쫓기고 더 이상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해결해 줄게. 네, 알겠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덤프트럭 기사는 넓은 2개의 비닐을 바닥에 깔더니 여사장과 남사장을 끌고 와서 무자비하게 칼로 난도질하며 죽였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서 사람이 칼로 수십 방에 찔러 죽는 것을 살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것도 바로 눈앞에서 말이죠. 그때 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씨는 덤프트럭 기사에게 시체를 처리하라고 말하였고 저와 남자 실장은 밖으로 나와서 그 공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직을 나와서 스폰을 새로 얻어 독립을 하였고 아기 씨의 손발이 되어 모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피를 묻히는 일은 없었기에 당연히 교도소에 가거나 재판을 서는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조직을 나온 이후 조직은 무차별하게 종이가 찢어지듯 분열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모든 조직원들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유흥업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덤프트럭 기사에 대해 궁금하여 남자 실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덤프트럭 기사는 어떻게 됐나요? 아마 죽었겠지, 감옥에서. 아기 씨가 살려준다는 말은 없었거든. 그리고 요즘 세상에 용서란 말이 어딨어.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저 위치에 사는 사람들은 말이야. 결단과 선택밖에 없어. 후회나 용서 따위는 없다는 거지. 모든 것에는 합당한 가격과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너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감옥에서 평생을 썼거나 어디 길거리에서 객사했겠지. 그래도 잘 선택했어. 너희가 말하는 스폰서를 제대로 물었으니. 맞습니다.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조직에 몸을 담았는데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보네요. 한참 뒤 다시 아기 씨를 만났을 때는 휠체어가 아닌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걸을 수 있냐고 물어보자
부모의 진범, 그리고 자신의 주위를 둘러싸고 위협해오는 모든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무기력한 척 했다고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조차 불편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하니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이후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을 하지 않게 되었고, 나이가 많든 적든 환경에 따라 괴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